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 보면은 분야가 재생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드 관련해서 각각 그 세 분야에서 마치 이제 수건 사업에 뭔가 해결된 듯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력망 관련해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희 송영현 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넥스트의 송영현 부대표입니다. 네, 이번 이 법안 내용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송전탑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누군들 우리 동네 송전탑 지나는 걸 반길 리가 없으니까 주민 반발 워낙 부딪혀서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런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전한테 그 책임이 굉장히 맡겨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한전이 무슨 수로 주민을 달래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권한이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자고 만든 게 이 전력망 특별법.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부와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정부가 책임을 갖고서 국가기관 전력망을 확충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의 취지는 이러한데 실제로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법의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쟁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네. 그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 송전설비. 그다음에 하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단지에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설비.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2개, 소비 측면에서 1개 이렇게 정의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송전설비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전압의 레벨이 3, 4, 5kV가 넘어가는 송전 설비와 관련된 선로와 관련된 설비들을 대상으로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 정의를 하면서 쟁점이 되었던 거는 목적 3가지 중에 재생에너지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법이 처음 발의가 되고 쟁점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가 이슈가 돼서 화제가 되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1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3가지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송전망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소규모라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철탑에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배전선로에 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전선로를 확보하는, 배전설비를 확보하는 목적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쟁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국가기관 전력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대규모로 지역 간의 전력을 보내는 설비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흩뿌려져 있는 배전 설비는 빠져야 된다라는 논리로 최종적으로는 제외가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 강원도에서 경기권 이렇게 보내는 대규모 이동을 위한 송전선로를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 태양광이 많은데 지금 송배전망이 없어서 전기를 못 보낸다 이런 보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못 보냈던 문제가 송전망이 아니라 배전망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2가지가 다 문제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도 부족하고 네. 호남 지역 안에서 전력을 받아서 모아주는 배전 설비도 부족해요.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법은 이제 송전 선로를 보강하는 것은 해결할 수가 있고 네. 배전 설비에서 추가적으로 변압기라든지 캐패시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정된 거는 5년마다 정부에서 앞으로 30년 동안의 국가기관 확충 계획을 세운다라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35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약간 쟁점이 됐던 거는 민간의 위원장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의가 됐었고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를 단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민간위원 두는 게 뭐 그게 중요해요? 있고 없고가? 왜 쟁점이 됐어요? 다양한 계층에서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상징성이 있고 네. 그래서 이 위원회 숫자는 처음에 25명이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는 35명으로 확장되면서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 논의 과정에 있었던 얘기 중에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가 민간위원장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민간위원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35개 정도의 법에서의 승인을 받은 걸로 처리가 돼요.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20개 정도의 법을 통과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요. 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60일이 지나면 의견을 수렴한 걸로 본다라는 강력한 조항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보면은 뭐 환경단체 이런 데서 성명 낸 거 보니까 말씀하신 조항이 그거더라고요. 지자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에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만약에 주민 의견 수렴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못한 경우에도 했다 쳐 하고 넘어가니까 이거 약간 밀어붙이기 합리화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관련된 토론회나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전이 진행을 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네. 주민들과의 합의가 어려웠다. 그럼 한전이 권한이 많이 없고 하니까 제한이 있다라게 해서 이 법이 이제 제한이 됐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가 너무 간소화돼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한 지역에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건설이 되고 그럼 그 지역 관계자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관계자들이 공청회에 참여를 하고 의견 수렴하는 장이 있었는데 네. 국가기관 전력망 같은 경우는 네. 전국의 계획을 한 번에 정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간도 30년을 바라보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사실상 전 국민, 전 영역에 걸쳐서 이 계획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장인데 기간을 제한을 더 벌였으니까 사실상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지? 법을 만들어졌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요. 법안을 한두 명이 올린 게 아닌데 여야 뭐 이런 쪽에 어떤 그 다른 안이 있지는 않고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간 건가요? 이슈가 안 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있었고요. 정부의 안과 여야 안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60일이라는 기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정부안을 가져왔을 때 의원들이 낸 안이 있었고 이걸 수협해서 대안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이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의 공청회가 없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다 네. 있는데 네. 기본계획이 발표됐을 시점에 공청회 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의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는 포함이 되어 있죠. 법의 아쉬운 점이라거나 보완할 점도 그런 부분일까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그 의견 수렴의 기간이 너무 짧다. 기간을 강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견 수렴 절차를 너무 더 간소화해서 주민 수용성을 더 떨어뜨린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요거를 좀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법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네. 이게 기존에 이제 한전이 가지던 한계였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 보상에 대해서 대상이나 재원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송전선로를 특히 대규모 송전선로를 새로 짓는데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고 우리가 탄소중립 전력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재생에너지가 제1발전원이 되는 전력계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력계통을 구성하기 위해서 송전선로만 추가하는 걸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것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풍력 발전기나 태양광 발전기가 각자 자기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인버터 기술들이 같이 도입이 되고 그러한 인버터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최대한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를 줄이고 기존의 발전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신기술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 기본 계획만 봐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향후 10년 이내에. 그 정도만 넘어가도 지금의 송전계통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런 데서 다루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전체 시스템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그 지역에 연결하는 것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력계통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이 어딘가에는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만들어진 이 특별법도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는 발전원들을 전력계통에 수용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법 자체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부 환경단체들은 이 법은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을 수용하기 위한 법이지 재생에너지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분만 자꾸 이렇게 보고 있군요. 그래서 사실 이 법의 유효 기간은 길어도 15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법이 다루는 범위가 네, 3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30년 뒤에도 계속해서 송전솔로를 짓고 있을 거냐. 물론 아예 안 짓진 않겠지만 네. 그게 주된 방법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해상풍력특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해상풍력특별법 관련해서는 김은성 부대표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계신가요, 지금?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의 NREL이라는 미국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여기 회의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해상풍력특별법 이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광활한 바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서 에너지 수확을 못하고 물고기만 잡아올리는 상황이었는데 어민들을 설득하고 또 인허가 받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알아서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도 안 나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또 인허가도 단축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게 이 해상풍력특별법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법과 관련된 쟁점이 뭐가 있었고 그게 어떻게 정리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쟁점은 수없이 많기는 했어요. 많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주요 쟁점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실 이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걸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산업부가 단독으로 할 것인가, 산업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미 21대 때부터 산업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번 법안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21대에서 대부분의 쟁점들이 다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끝까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쟁점이 바로 이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였습니다. 제가 작년 제로바에서도 출연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별법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그 입지에서 사업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미 입지를 잡아놓은 기존 사업자들의 그 입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일부 법안은 굉장히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안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무조건 다 특별법 체계 하에서의 발전사업자를 인정해주겠다. 아니면 이제 작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 사업자에게 너무 불리한 대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서는 이 기존 사업자들이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특별법 안에다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주최한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제가 발제를 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을 특별법 체계에 편입을 시키려면 예비지구가 아니라 발전지구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주장을
있고요. 다행히 이제 현재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제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이 기존의 법 체계 안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부에서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설정하게 될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발전지구로 편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합리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도 그렇게 좀 다들 모두에게 좀 해피한 결론이었을까요? 해피한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해도 되냐, 이거 나중에 뺏기는 거 아니냐, 예비지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발전지구로 선정이 안 되면 이거 나 발전사 허가만 소멸되고 낙동강우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법에서 명시를 했잖아요. 그대로 하셔도 된다. 보장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법 통과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그 의견을 받아서 일부 언론에서도 이 바다가 민간 발전 사업자에게 넘어가서 난개발이 심화될 거다 뭐 이렇게도 주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바다가 공유지잖아요. 공유 수면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특별법이 더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이라는 공유지를 이용을 하려면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천천히 산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트랙도 구분해주고 달릴 때는 이쪽 방향으로만 달리세요. 이렇게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바다에 그런 규칙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물고기만 잡을 게 아니라 여기에 풍력 터빈도 설치해야 되고 뭐 배도 지나다녀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구역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데 이 규칙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고 이번에 제정된 법안을 보시면 그런 해양 환경의 보전이라든지 수산업 기타 다른 바다를 이용하는 주체들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법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실행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법안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발생했던 어떤 개발 사업자들과 지역 간의 갈등은 확연히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뭐 시행령 만들고 할 때 유심히 봐야 될 부분,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저는 이제 속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해상 풍력을 굉장히 질서 있게 그렇지만 이제 속도감 있게 확대하고자 도입이 된 만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산업부 장관 고시 이런 데서 지정되는 내용들이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게 합리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협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해수부 환경부가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런 협의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협의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기한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겠지만 또 지나치게 느슨하게 너무 길게 지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너무 여러 번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면 좀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위 회의록을 쭉 이제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구축에만 1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산업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입지정보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처 간에 공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입지정보망의 구축이 전체 이 특별법에서 실시하는 모든 프로세스의 가장 첫 단추거든요. 입지정보망이 구축이 되어야 이걸 기반으로 예비지구도 지정하고 예비지구가 나와야 기본 설계하고 민간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거에만 1년이 걸리면 너무 이제 지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존에 연구된 것들을 바탕으로 좀 첫 단추를 빨리 끼워줘야 나머지 것들도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면 우리 2030년 13.4기가인가요? 그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작년에 공청회 때도 발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특별법 체계 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발전 단지들은 사실은 2030년 이후에나 이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절차들, 모든 규칙들, 시행령,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실제 전력계통에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제가 계속 주장을 한 것이 기존 사업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빨리 돼야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들이 빨리 되게끔 불확실성을 없애달라라고 계속 주장했던 바라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좀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서 속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 세 번째로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사용 후 해결료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단의 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이게 뭡니까?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네, 뭐 하는 곳인가요? 이제 사용 해결료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그걸 구분해 보자면은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기술, 인간의 생활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적어도 10만 년 이상 격리시킬 수 있는 기술, 전문용어로 하면 심층 처분 기술, 일반 용어로 하면 영구 처분 기술인데, 우리 이제 땅속 500m 정도의 묻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지금 국내 연구 인력 구조가 과기정통부 쪽에 한 축이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한 축이 있습니다. 네. 저장과 처분 기술의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출범시키면서 기왕이면은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3개 부처가 좀 시너지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협업책으로 가보자 해서 이 3개의 다부처 사업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예타를 통해서 저장과 처분, 그 다음에 처분에 필요한 규제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9년에 걸쳐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대략 한 4,30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고, 이 사업에는 국내 약 44개 기관, 그 다음에 해외 10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도 대략 30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자력계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법 이야기 설명해 주실 텐데, 제가 법 취지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동한 지 꽤 오래됐는데, 이 고준위 방패물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 원전을 두고서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이런 비유 많이 했잖아요. 이 사용 후 핵 연료라는 게 사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완공까지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주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적 토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태까지 그게 없다 보니까 뭔가 일관되게 정책이 쭉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특별법은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폐기 시설, 이거를 이제 각각 2050년과 2060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은 언제까지만 담자. 이런 용량도 구체화했다. 자, 그러면 이번 법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지금 이번 통과되기까지 거의 10년 걸렸는데, 핵심 쟁점이 뭐였고 그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중대준위 처분장 만들 때 19년이라는 걸린 건 다 아실 테고요. 그 과정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법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하자는 민주적으로 합의된 절차도 없었고, 지역 지원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법적 절차가 없다 보니까 갈등도 많았었고요. 중대준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감사원에서 행정감사를 한번 하고요. 그때 감사원에서 제언을 한 게 뭐냐면, 향후에 국가가 추진해야 될 고준위 방패물 관리 사업은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부지 선정 절차를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라. 2005년에 감사원의 레코멘데이션이 있었고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게 2013년 사용해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부터입니다. 네. 물론 그 이전부터 조금씩 소규모의 어떤 포럼 형태의 그 공론화 과정을 있었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공론화는 그게 처음 있었거든요.
다시 2020년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있었긴 하지만 시작은 2013년대다. 그 이후로 다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차 공론위원회 결과에서 똑같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특별법의 제정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게 2016년 20대 국회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 3건이 나왔었고요.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고 다시 21대 국회 들어와서 특별법 제정안 3건에다가 방패법 전부 개정안 1건에서 4건이 또 발의가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폐기가 됐었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 아시다시피 20대 국회 들어와서 5건이 발의가 돼서 5개를 합한 산업통상부 대안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가 잘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가장 쟁점은 뭐였었냐면은 부진의 저장 시설을 이제 각 발전소에서 건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다 알고는 있는데 이 특별법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법률 작업할 때 초반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요구가 크니 이거를 부진의 저장 이후에 처분하기까지의 1년의 전 과정을 안전하게 국가가 담보하는 차원에서 이 법에다 담는 게 낫겠다 해서 처음부터 부진의 저장시설이 이 법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지역에서 요구한 게 이왕이면은 부진의 저장시설은 짓는다 하더라도 이걸 언제 중간 저장시설로 옮겨가겠다는 걸 몇 년도인가를 약속을 해달라. 그래서 특별법에 이제 몇 년도 이렇게 못을 박아달라는 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부진의 저장시설의 용량을 발생 예측되는 그 양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운전까지 고려하는 시설의 용량을 크게 잡을 것이냐 그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원전 지역 주변의 그런 의견들이 중심이 돼서 설계수명인대로 합의가 잘 됐고요. 지역에서 말하는 면전도까지 사용 해결료로 옮겨가겠다는 약속도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네.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부지 안에 그 저장시설을 당초에 원전이 설계될 때 그 당시 설정한 수명까지 그 안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담아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즉 원전의 수명 연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11차 전기분에서는 노 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하고 계획이 짜져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11차 전기본의 확정 시점과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의 막바지 합의돼서 통과하는 시점이 굉장히 이렇게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법에서는 지금 전기분에서 가정하는 계속운전이 지금 불가한 형태로 담겨져 있어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정을 원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이고 지역사회 의견까지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개정을 하려면 타 원전 지역에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정말 전기분하고 잘 연계해서 정합성을 유지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죠. 특별법 지금 그것을 계속운전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부진의 저장시설의 용량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전기본의 발전량 계획을 설계 수명까지로 하는 쪽으로 다시 수정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두 가지 방법일 텐데 수기를 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우위냐 전기본이 우위냐 뭐 이것도 좀 해석. 그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특별법이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2050, 2060 이런 시기가 나와 있긴 한데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법은 만들어져서 뭐 그거 자체는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법이 좀 아쉬운 대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냐면은 부지 선정 절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신청을 안 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법에는 2050년, 60년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네. 지금 13년 안에 부지를 구하겠다는 기본 계획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법을 대입을 시켜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쪽으로 한번 유치를 해보겠어 하고 손을 들지 않는 이상 그 13년이라는 숫자 나아가서는 법에서 말하는 50년, 60년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어떻게 성공적으로 부지를 잘 선정하겠는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영구처분장이 과연 안전하느냐 요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 단계에 와 있고요. 반증하는 것이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등등이 부지를 다 확정하고는 이미 외국에서는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겠다. 또 하나가 그래서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요 연구처분장 각 나라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갈등 없이 도달하느냐의 그 이슈지 이게 기술적으로 안전하느냐 불안하느냐 그 문제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별법 시행되고 나면 유치하는 데 나서지 않을까. 실제로 뭐 이렇게 들리는 데가 있나요? 어디가 좀 지원하려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좀 안 좋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지역 소멸 또 인구는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 쪽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국책사업 시설을 네. 뭐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에 하나니까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유치를 해서 사람도 더 모으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지역이 제가 아는 바도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있습니다. 혹시나 또 들으신 분 중에 그러면 여기 지금 김경수 단장님이 엄청나게 그 원전 애호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같이 중립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해결료를 처리 못하면 결국 이 사용 해결료 문제를 안전하게 걱정을 드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는 원자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후손들한테 떠넘길 거라면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거 원자력을 계속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법이 그럼 앞으로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2050년, 6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짓고 처분시설을 하려면은 부지 마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본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지 않으면은 이제 법 시행조차도 못하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정부로서는 뒷짐지고 있을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법이 해법이 아니라면은 그 관련되는 그 법조항 부지 선정에 관한 절차를 다시 한번 수기 과정을 거쳐서 바꾸는 그런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향후에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그 방법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복수의 후보지가 있어요. 왜냐면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한 군데만 손든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단수 지역만 나오더라도 핵심은 그 지역이 적어도 10만 년 이상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해 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것만 입증되면은 부지가 하나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만 안전성만 입증되면은 바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저장 시설의 연구 폐기 시설은 뭐 따로따로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같은 부지 안에 층을 달리한다거나 해서 하는 건가요?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처분장을 만들 때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저준위 처분장과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이 같은 부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투표 과정에서 결국은 중간 저장 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저장시설하고 처분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거를 각각의 별도의 부지에다 할 거냐. 제가 쭉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바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처분장은 어차피 국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저장시설은 기존에 뭐 월성의 저장시설도 있고 하니 조금 수용성이 높은 시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쉽게 가는 방법으로 먼저 중간저장시설을 부지를 지어서 거기에다 갖다 놓고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다가 처분장 부지를 잡아서 옮겨서 처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매우 좁고 인구 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한 인구 밀도로 보면 25위권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 해결료는 자꾸 가지고 옮겨 다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사용 해결료는 사실은 가만히 두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사람이 자꾸 손때를 타게 되면은 더 위험해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반 과정 중에 사고 확률이라든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 게 낫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군데를 구해서 지상 쪽에는 중간 저장 시설을 짓고 땅 밑에 안전하게 처분장을 지어서 순차적으로 내려가서 묻으면 간단한 일을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발표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는 하나의 부지에 중간 저장 시설과 처분 시설을 동시에 짓는 걸로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